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다시 K구자 주포가 폴란드 제18기계화 사단에 도착했다. 폴란드 제1871개화 사단 공식 트위터. 지난 6월 10일 폴란드 제18기계화 사단에 K구자 주포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18기계화 사단은 공식 트위터에 K구자 주포 도착 사실을 알리면서 이는 방어 잠재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장거리에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보고 한국 방산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리는 일본의 군사 전문가 하크메이스는 엄청나다를 외쳤습니다.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는 이 소식을 전달하면 제18기계화 사단 중에서 숲으로 이뤄진 노화된 바 있는 제18포병대에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K구자 주포 212문에 대해서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말까지 66문을 인도했는데 이번에 인도된 것은 수십 대 정도로 추측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최전방에 위치한 제16기계화 사단에는 기동성이 뛰어난 K 전차를 배치하고 수도 바르샤바를 지키는 제18기계화 사단에는 에밀 A1 에이브람스 전차를 배치했습니다. 이 제18기계화 사단에 K구자 주포가 추가로 도입되면서 장거리 적에 대한 정밀한 공격까지 가능해져 에이브람스와 함께 완벽한 진용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 K구자 주포가 인도되는 과정은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월까지 폴란드에 K구 자주포의 초도 물량 48문을 인도한 바 있습니다. K구-A1 자주포 24문의 첫 번째 배치는 2022년 12월 12일 폴란드 수바우키 SUWATKI주 벵고제 보WGORGW의 제11마수리아 포병 연대에 전달됐습니다. 1차분인 24문의 K구 자주포는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2022년 8월 1차 실행계약 체결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출하됐는데 유럽 국가들 모두가 납기 속도에 놀란 바 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전력 공백이 발생한 폴란드는 K구 자주포로 재빨리 장비를 보완할 수 있게 됐고 주변국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또한 2차분 12문은 지난해 2월 폴란드 제14기갑사단에 공급됐고 이어 3차분 12문이 폴란드 제1마수리아 포병 여단에 배치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인도된 4차분 18문이 인도되어 총 66문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 이번에 인도한 것은 5차분 수십 대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폴란드는 계약하고 2년 만에 80, 90대에 달하는 K구자 주포를 받게 된 셈입니다. 지금 이 속도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ULH 방산 선진국들의 압박에도 한국산 무기들의 탐을 내고 용기를 내서 도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미 54문 도입을 결정한 루마니아와 K구자 주포 도입을 고려하는 슬로바키아 등의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에 빠르게 인도되는 K구자 주포, K전차, FA50 등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산 무기를 계약하고 총알 배송을 받은 폴란드와 달리 지금 독일과 프랑스에 무기를 주문한 국가들은 극단적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라인메탈이 K구자 주포의 경쟁자 PGH-2000자 주포 생산을 재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디펜스24는 폴란드에 K구자 주포 수십 대가 추가 인도가 된 10일 독일 자주포 생산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독일군과 우크라이나의 신규 주문으로 인해 공장이 다시 생산에 들어갔다고 알리면서 이 자주포는 2025만 2030년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독일군은 우크라이나로 이전된 14대를 보충하기 위해 12대 정도를 주문했는데 이제야 생산이 시작되었고 납품도 내년에 시작되어 2030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주문한 지 2달 만에 24대의 K구자 주포를 받은 폴란드는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최초로 K구자 주포가 도착했을 당시에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이 모두 나와서 환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독일 라인메탈이 이제 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지금 얼마나 빨리 무기를 만들고 있는지 경탄하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내세운 기사의 제목은 한때 공룡으로 여겨졌던 한국의 무기회사가 이제 서구 경쟁사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곡사포를 생산하고 있다였습니다. 이 매체는 블룸버그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당 350만 달러에 약 6개월 만에 K구 자주포를 제작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경쟁사보다 23배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 프랑스 공급업체인 넥스터는 카이사르 자주포를 납품하는데 약 30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미국은 영국 회사인 BAE 시스템즈 7T 제작한 M777 곡사포를 사용하는데 이 회사는 새로운 미 육군 주문을 위해
포병 플랫폼의 생산을 이제야 재개하며 내년에야 초도 물량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방의 군수 공장들은 재료 조달과 같은 다른 요인으로 인해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일사천리로 무기들을 뽑아내는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화의 장점은 계속 운영해온 간소화된 생산 프로세스에서 비롯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창원에 있는 한화 공장 근로자들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3차례 생산을 확대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또한 한화 공장은 야근과 주말 근무까지 돌리면서 실제 서구의 방산업체들과 생산 속도는 2~3배가 아니라 최소 5배 이상 차이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손재일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들급, 자주포, 장갑차, 탱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사연구원이 이런 종류의 무기는 록히드 마틴과 보잉이 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이 많아지면서 미국이 견제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 미국은 한국의 방산산업 성장과 수출 증가에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반가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미국 매체 더 디플로맷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무기 판매에 대응하는 한국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최근 에콰도르에서 새로 선출된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잔혹한 국내 범죄 조직을 소탕하겠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중고장비에 의존하는 군대를 강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에콰도르는 2억 달러 상당의 새로운 미국 무기와 교환하겠다면서 다양한 러시아 및 구소련 무기를 미국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게 팔아서 우크라이나에 즉각 군사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자신들은 미국의 새로운 무기를 받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원원 전략으로 보였지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군사장비는 장비 배송과 적체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납기 지연뿐만 아니라 너무 비싸기 때문에 덜 정교하지만 빠르고 저렴하게 제공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경쟁업체들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전쟁으로 라틴 아메리카 무기 시장에서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중국이 이 점유율을 상당히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무기 시장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진출을 억제하려는데 성공하려면 파트너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제 아무리 저가 공세와 신속한 납품으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설득하려 해도 품질이 훨씬 우수하고 더 빠르게 납품이 가능한 한국산 무기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이란 존재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게 빼앗길 수 있는 시장을 막아낼 수 있다며 믿음직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정에 맞춰 고품질 군사 무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핀란드 육군이 K9자 주포를 가지고 진흙 숲길에서 사격 위치로 이동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숲속에서 진흙이 된 길을 돌파하는 K9를 사격 위치로 이동시키는 영상과 사격을 마치고 돌아가는 K9자 주포의 모습을 영상에 담은 것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에 담긴 군인들의 모습이나 이를 찍는 기자들의 모습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또한 이틀 후 핀란드 국방 전시회에 레오파드 예이사와 함께 K9자 주포가 핵심 전력으로 등장하는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K9자 주포를 가지고 훈련하고 전시하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핀란드에게 얼마나 중요한 전력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핀란드는 다른 발트해 연안의 국가 방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산 K9 전차가 핵심 전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트해 연안 국가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군사적 침입 가능성을 막기 위해 동부 국경을 따라 일련의 요새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도 K2 전차와 K9자 주포를 긴급히 도입해 러시아와의 국경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동부 국경을 군사적으로 강화할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K9자 주포로 세운 핀란드군만의 전략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핀란드 남동부에 위치한 라펠란타는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20km 벌어져 있는데 자동차로 이동하는데 불과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핀란드가 동쪽에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할 경우 이 도시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핀란드는 다른 국가들처럼 국경 바로 아래서 적을 저지하는 전략이 아니라 숲이나 산악 지형에 숨어서 적이 나타나면 빠른 움직임으로 반격할 수 있는 기동전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침략군이 국가 내로 더 깊이 침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을 격퇴시키겠다는 것이 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핀란드군은 기동성이 뛰어난 K9자 주포를 핵심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격과 이동하는 영상으로 핀란드군의 방어 전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70년간 중립국이었던 핀란드는 지난 4월 나토에 가입했고 지난해엔 국방비를 20% 올리며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1939년과 1940년 옛소련과의 전쟁에서 영토의 10%를 내줬던 핀란드는 그동안 나토 비가입을 선언하며 군사 비동맹 노선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이러한 방침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핀란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러시아의 심상치 많은 움직임을 경계해왔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인접한 국경지대의 국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2017년 K구자주포 중고 48문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이동식 및 견인 포병 모두 구식화에 직면한 핀란드군에 있어서는 지난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수였습니다. 노르웨이가 구매하려는 K구자주포 시연장에 따라갔다가 성능에 매료돼 중고를 구매하기로 한 핀란드는 방산 역사상 가장 잘한 결정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도입한 K구자주포의 성능에 놀란 핀란드군은 2022년 11월 48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벼운 차체 덕에 시속 60km까지 질주하고 사거리 40km로 쏘는 족족 명중하며 라이벌 독일제보다 가격은 반값에 불과한 K구자주포는 핀란드에게는 신기에 가까운 무기였습니다. 핀란드가 중고 K구자주포를 48대를 들여오고 5년 후 48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데는 K구자주포의 놀라운 성능과 운용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함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6월 핀란드의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K구자주포, 핀란드 여성 파워가 마을에 가득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K구자주포를 탄 핀란드 여군이 마을로 들어와 기동훈련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구형 자주포를 몰던 핀란드 여군들은 K구자주포를 타면서 놀라워했다고 했는데 K구자주포 운용이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여군들도 쉽게 능숙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핀란드는 당초 네덜란드군이 쓰는 독일 JPGH 2000과 미국제 M100 구자주포를 도입하려 했지만 이들 자주포는 모병제 국가의 특성상 훈련된 군인들이 운용하는 무기체계였습니다. 다루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징병제를 택하는 핀란드 입장에서는 단기간 근무하는 병사들이나 여군들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비를 찾았습니다. 한국산 K구자주포가 이에 적합했는데 성능도 좋고 운용하기도 편하며 가격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는 자국의 현실에 맞는 최고의 자주포를 찾은 셈이었습니다. 앞으로 국경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쳐들어온다면 숲속에서 숨어있는 핀란드 여군이 운용하는 K구자주포에 반격을 하며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핀란드군뿐만 아니라 북유럽 국가들이 K구자주포에 열광하는 이유가 여군들까지 쉽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인접한 유럽 국가를 추가 침공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경을 마주한 이웃 국가들은 안보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역사기간 동안 러시아와 자주 충돌했던 북유럽 국가들은 앞다티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며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부터 인구가 늘 적었던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소수정예군 육성을 기본 전략으로 채택해왔습니다. 최근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이어 덴마크도 여성 징병제 실시에 나서면서 유럽 많은 나라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핀란드도 여성은 자발적인 입대였으나 최근에는 여성 징병제 실시 여부가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군이 많아지면서 운용하기 쉬운 한국산 K구자주포는 더욱 인기를 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핀란드는 이제 중고 K구자주포를 개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업계에 따르면 핀란드 국방부는 K구자주포에 대한 개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밀로그 OEMILLLLOG OE와 810만 유로 약 117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155탄약으로 무장한 K구자주포 48문을 개조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게 훈련과 수리 부속, 운영 유지 체계를 제공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핀란드는 K구자주포를 유럽에 알린 전진기지라고 했습니다. 지난 1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K구자주포 운용국들의 모임인 K구자주포 클럽이 주목받았습니다. 여기서 루마니아가 클럽에 최초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에 K구 예비부품 센터를 설립하여 현지 사용국들에 대한 물류 등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구자주포는 2001년부터 티르키예와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에 수출돼 1,800여 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포병 자주포 플랫폼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합니다. K구자주포의 최고의 적수라는 독일산 PGH-2000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꼴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서방이 지원한 많은 자주포들이 대거 투입되었는데 PGH-2000은 다른 자주포에 비해 잔고장이 심해 가동률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2년 여름에 전달된 PGH-2000은
불과 6개월 만에 절반 넘게 가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PGH-2000을 수리해야 하는데 정비센터가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군은 PGH-2000을 신문을 발주하자 인도 시기가 2026년이라고 했는데 가격도 비싸지만 고작 신문을 생산하는 데 수년이 더 소요된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PGH-2제 아무리 명품 자주포라고 떠들어도 이제는 K9 자주포에게는 적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산 명품 자주포라 불리는 K9 자주포는 더욱더 많은 국가들이 찾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총 3개 대대급 규모인 K9 자주포 54대를 도입하고 이미 100대를 도입한 인도는 100대를 추가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지난 4월 한국산 K9 자주포를 조속하게 도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캐나다도 지난해 K9 자주포 사용국들의 모임에 참가해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군은 포방부라 불릴 정도로 포병에 목숨을 걸었다고 했는데 세계 최고의 명품 자주포 K9 자주포가 그 위상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해간 폴란드에서 얼마 전 치러진 총선의 여파로 정권 교체가 유력해지면서 여당 반대 세력들이 한국산 방산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었는데요. 실제로 이들은 유럽산 방산 무기를 들여와야 한다며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깎아내리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FA50에 대한 성능 논란을 일축시키면서 이내 곧 반대 여론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한국의 FA50을 비판하던 폴란드에서 수석 파일럿이 FA50을 현존 최강 스텔스기로 불리우는 미국 F-22 랩터를 훈련해서 격추시킨 FA50이 이번엔 폴란드에서 또 한 건 했습니다. 최근 폴란드 야당에서 FA50의 작전 능력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던 사실이 민망해질 만큼 폴란드 공군을 뒤집어 놓은 일이 벌어진 건데요. 다름 아닌 폴란드 수석 파일럿이 한국에서 배운 비행 기술을 활용해 단독으로 KAI의 폴란드 수출형 FA50GF 조종관을 잡았는데 단독 비행 후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조종사 야첵 스톨라렉 공군 소령은 지난 16일 1시간가량 FA50GF의 단독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폴란드 국군 총사령부는 SNS 계정을 통해 야첵 스톨라렉 소령이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에 있는 제23 전술공군기지에서 KAI의 FA50GF를 독립적으로 비행한 최초의 폴란드 조종사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에서 FA50GF를 운용하기 전 본격적으로 자국 조종사를 투입해 비행 시험을 벌인 것으로 이날 진행된 단독 비행은 FA50GF 도입 후 단 3개월 만에 이뤄졌는데 기대만큼이나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2차례에 걸쳐 8명의 폴란드군 조종사를 한국으로 보내 비행 훈련을 받게 했는데 1차 교육 대상자에는 바로 스톨라렉 소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톨라렉 소령을 비롯해 폴란드군 조종사들은 FA50과 재원이 유사한 국산 전술임문용 훈련기 TA50을 통해 수탁 교육을 받으며 T50 계열 항공기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리고 당시 스톨라렉 소령은 TA50의 비행 범위와 가능성은 기대를 뛰어넘었다며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 있고 내부에도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조종사들이 더 수월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감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서 한 모든 경험, 배운 모든 비행 기술은 폴란드에서 임무를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폴란드로 돌아가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FA50 비행 경험을 쌓아 교관이 되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었습니다. 이렇듯 앞서 TA50 수탁 교육으로 우리와 인연을 맺었던 스톨라렉 소령이 이번에 또다시 특별한 인연을 과시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탁 교육을 마치고 폴란드로 복귀한 폴란드군 조종사들은 FA50GF 후방석에 올라 비행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주기적으로 후방석에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당시에도 폴란드군 조종사들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공격적으로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우리 공군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폴란드에서 주로 운용했던 미그 29와 T50 계열이 시스템이 다른데 T50의 항공기 컨트롤 시스템이 전자적으로 돼 있어 최첨단 전투기에 대한 비행 감각을 새로 익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조종사들의 이런 노력으로 FA50GF 도입 후 불과 3개월 만에 단독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매체에 따르면 야첵 스톨라렉 소령은 이번 비행 준비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다며 비행 구역까지 단독 비행을 수행한 후 착륙을 위한 여러가지 기동 훈련을 수행했다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에 앞서 폴란드 제23대대 대변인이자 FA50 엔지니어인 마신 BORUTA 중령은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이라며 미그 29의 30년 역사를 마무리하고 FA50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폴란드군에서 이 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조종사를 비롯해 FA50을 운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 팀 전체가 자랑스럽다며 우리는 단기간에 훌륭한 성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FA50 단독 비행은 앞서 9월에 폴란드로 인도된 6호기로 이뤄졌으며 1시간 동안 다양한 기동 비행을 선보이며 성공적으로 단독 비행을 마무리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달 초 FA50GF를 2기를 확보하면서 총 10기를 보유한 상태입니다. KAI는 작년 9월 폴란드와 FA50 48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말까지 FA50GF 12기를 납품하고 나머지 36기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성능을 개량한 FA50PL으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KAI는 지난 7월 FA50GF 1호기를 폴란드에 인도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계약 물량 12대 모두를 전달하게 됐는데 이와 동시에 이번엔 최초의 폴란드 조종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난 8월 15일 폴란드 군 열병식에서도 폴란드 조종사가 FA50을 비행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조종사가 전방석에 폴란드 조종사가 후방석에 탑승했기에 그야말로 단독 비행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폴란드 군 내에서 최초로 진행된 단독 비행으로 순식간에 미그 29에서 FA50으로 기종 전환이 이뤄지게 된 겁니다. 사실 T50 계열인 FA50은 미국 록히드 마틴의 F16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었기에 과거 수십 년 동안 미그 29를 운용했던 폴란드 군 조종사들이 처음엔 T50 계열 항공기를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련제 항공기에서 서방제 항공기로 갑자기 기종 전환을 하는 게 여간 어려웠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FA50이 폴란드에 인도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스톨라렉 소령은 FA50을 단독으로 비행하며 폴란드 공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는데요. 사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70명에 이르는 KAI 파견 상주 조종사들이 폴란드 군을 뒤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번에 단독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스톨라렉 소령의 인터뷰를 보면 단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톨라렉 소령은 1년에 이르는 교육기간 동안 고된 훈련이 있었다며 FA50에 탑승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뒤로부터 최초 비행기를 선택하고 성능 검증 작업에 돌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행을 즉시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게 목표였다며 이를 위해 비행을 위한 전 과정을 교육받았고 이는 비행 중에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여러 절차들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스톨라렉 소령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비행의 순간이 다가오니 감정이 치밀어 오른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사전에 지정된 여러 가지 기동을 수행하기 위해 약속된 곳으로 조종간을 잡았다며 처음에는 다소 어려웠지만 막상 출발 이후에는 벅찬 마음으로 임무를 완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스톨라렉 소령은 FA50을 통해 비행하는 순간은 가히 환상적이었다고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번에 야책 스톨라렉 소령의 단독 비행은 폴란드 공군이 새로운 항공기 운용에서 완전한 독립을 달성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데요. 또 23기지의 공군 공병 등이 FA50의 엔지니어링과 항공 서비스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단독 비행 성공 이후 폴란드 국군 총사령부 공식 SNS에는 조종사, 엔지니어, 항공 부서의 놀라운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글을 올리며 곧바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반면에 앞서 FA50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던 폴란드 내 특정 정당의 정치 성향이 두드러지는 웹포털 ONET은 숨죽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번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이번에 FA50의 단독 비행 성공으로 폴란드 일각에서 존재했던 FA50과 관련된 루머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며 억지 주장이 모두 반박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에 인도된 FA50 동체 하부에 의문의 이것이 발견되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에 인도된 FA50GF의 조종석 동체 하부에 진한 회색의 도색이 칠해진 사실이 폴란드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FA50 계열 항공기를 운용하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거라 더욱더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사실 이는 도그파이트 등 근접 공중전에서 적의 조종사를 기만하기 위해 동체 하부에 가짜 조종석 모양을 도색한 것으로 실제로 가짜 캐노피라고 불립니다. 매우 직관적인 형태의 스텔스로 적군이 정확한 공격 지점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적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폴란드에서는 FA-50를 공중전 임무에 투입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FA-52 훈련기 이상의 전투기에 버금가는 성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KAI가 폴란드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수출 협상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동안 폴란드는 KF-21 사업 참여 의향을 꾸준히 보여왔는데 이번에 그 물꼬를 트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김재용 KAI 부사장은 지난 16일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KF-21의 전망에 대해 폴란드와의 다양한 협력 모델에 열려있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김재용 부사장은 폴란드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일부 요소를 생산하기를 원하는지, 전투기 구입만 원하는지에 따라 사업 협력 규모가 달라진다며 KF-21 사업에 대해 폴란드 공군으로부터 이미 예비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는 인니의 지분을 인수하고 2026년 시작되는 KF-21 블록이 개발 사업부터 참여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4월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업체인 PGG는 방한 때 KF-21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공식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인니 분담금 문제는 폴란드에서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간 KF-21의 초도 물량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21일 국방부에서 내년도 국방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국방부 예산은 올해보다 4.2% 증가한 59조 244억 원인데 해당 금액에 KF-21 보람의 첫 양산 사업으로 이 387억 원이 드디어 책정되었는데요. 그간 한국국방연구원 KIDA에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을 이유로 들며 초도 물량을 우리 군이 요구한 기존 40대에서 20대로 줄이라는 제안을 하면서 사업 자체가 크게 흔들렸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 운영기간 연장, KF-21 가격 상승, 관련 방산업체 줄도산이라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예고되었는데요. 심지어 일부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폴란드, UAE 등 KF-21 블록기의 개발 과정에 참여 의사를 내비치던 나라들까지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며 찬물을 부어버렸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꽃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선 안 된다며 우여곡절 끝에 다시 초도 물량 40대로 결론이 났는데요. 이로 인해 KF-21의 수출 전망에도 다시금 찬란한 태양이 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방부에서는 내년부터 KF-21의 최초 양산에 착수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의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이 될 대드론 통합체계의 10억 원, 레이저 대공 무기블록 1에 15억 원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대드론 통합체계와 레이저 대공 무기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드론 침공을 계기로 시작되었는데요. 국방부에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적 무인기에 대한 대응 능력도 대폭 향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KF-21이 주춤하던 사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재빠르게 치고 올라왔는데요. 바로 티르키예가 자체 개발 중인 전투기 TF-X칸입니다. 방위산업 측면에서 보자면 티르키예는 대한민국의 상당히 큰 고객이었는데요. 1997년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K9 자주포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도 티르키예였고 일각에서는 연평도 포격전 이전에 2007년에서 2008년 티르키예가 쿠르드 반군 근거지에 포격을 가한 걸 K9 계열 자주포 최초의 실전 검증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최초의 훈련기인 KT-1 웅비나 K2 흑표 역시 티르키예로 수출된 대표적인 대한민국 무기체계입니다. 오죽하면 인도네시아에 앞서 티르키예가 KF-21 개발 사업에 지분 투자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것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티르키예의 방산 협력 상황은 상당히 나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티르키예가 방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저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은 각기 KF-21 보라매와 TF-X칸이라는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개발 일정의 시제기 비행 이후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까지 획득한 대한민국이 월등히 앞서 있는 상태인데요. 티르키예는 아직 시제 1호기의 초도 비행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F-21이 난데없는 양산 논란으로 주춤하는 사이 튀르키예가 세계 전투기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사실 튀르키예 방산이 대한민국을 라이벌 삼아 성장하고 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얘기입니다. 일례로 T-115나 알타이 전차 등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했음에도 자체 개발한 척 세계 방산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예산으로 진행된 자국의 프로젝트였다며 자국산이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튀르키예의 주장이 국제 무대에서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카피품은 국제 방산 시장 점유율이 제로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그나마 알타이 전차를 카타르가 100대 도입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조차 튀르키예 국방부 방위사업청 외무부 등이 아닌 정치권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튀르키예가 자국의 방산 역량을 뻥튀기 하기 위해 도입 의사를 타진한 것만으로도 수출 성공이라고 과장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리지널 K9 자주포나 K2 흑표가 가격이나 성능 등 모든 면에서 압살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KF-21의 뒤를 쫓고 있는 튀르키예 5세대 전투기 TF-X칸을 동원해 세일즈를 벌이고 있는데요. 튀르키예가 자체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직후입니다. 과거 F-35의 공동개발국으로 미국과 스텔스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던 튀르키예는 F-35를 주력 전투기로 칸을 보조 전투기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친러시아 성향을 드러내던 튀르키예는 뜬금없이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 S-400을 도입하려 했고 결국 이게 계기가 되어 F-35 공동개발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후 튀르키예는 본래 보조 전투기로 운영하려던 칸의 설계를 주력 전투기급으로 업그레이드했고 자체 개발에 나섰는데요. 문제는 튀르키예가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만약 칸이 튀르키예의 예상대로 개발된다면 KF-21에 분명한 위협이 될 것인데요. 5세대 전투기인 칸은 구체적 세부 사항들이 기밀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질이나 중량 등은 KF-21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는데 무장 탑재량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게다가 튀르키예는 칸 F-110 엔진을 탑재할 것이며 향후 양산 단계에서는 동급 수준의 자국산 터보팬 엔진으로 개량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KF-21의 F-414 엔진보다 밀 출력, F터버너 출력 모두 최대 4형파운드 이상 출력이 강한 엔진입니다. 엔진 출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튀르키예는 칸의 최대 속력이 KF-21에 버금가는 마 1.8 수준일 것이라 밝히고 있는데요. 단 이 4.5세대인 KF-21보다 반세대 더 뛰어난 5세대로 개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칸은 AESA 레이더뿐 아니라 유무인 복합 운용 기능 및 스텔스 형상과 같은 5세대 전투기의 주요 특성들을 갖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든 게 튀르키예 칸이 정상적으로 개발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튀르키예는 2024년 초도 비행을 꿈꾸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제 고작 1년 남았는데 상세한 공개 정보는커녕 측면이나 배면 사진조차 매우 한정적인데요. 칸 전투기는 기본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는 AESA 레이더, IRST, EOTGP 통합 전자전 장비 중 어떤 것도 자체 개발하지 못했는데요. KF-21 전투기가 시제기 공개 한참 전부터 관련 기술을 모두 완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극명한 차이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가 다시 초도 물량 40대로 확정받고 날개를 달았으며 튀르키예의 말도 안 되는 뻥 전투기와는 비교조차 안 되도록 중국 해군이 함정수와 조선 능력에서 이미 미국 해군을 훨씬 앞서고 있다는 지적이 본격적으로 나온 건 지난해 초였습니다.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 장관은 미국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 연설에서 중국이 이제 미국보다 더 많은 수의 함대를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로 보내고 있다. 그들은 남중국해와 다른 곳에서 우리 동맹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해양 주권과 경제적 번영을 지속적으로 해치려 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델토로 미 해군 장관은 이제 미국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더 큰 해군과 더 많은 함정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더 현대적인 함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장관의 입에서 중국, 미국보다 더 큰 함대, 더 많은 수의 함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현재 약 340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몇 년 안에 400척의 함정을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 함대는 현재 300척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델토로 해군 장관 이외에도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을 앞질렀고 미국이 태평양에서 불리한 전쟁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는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 해군전쟁대학 샘 탱그레디 교수는 해상전쟁의 경우 질적으로 우위인 소규모 함대는 승리의 방법이 아니다. 거의 항상 큰 함대가 이긴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은 해상 전투 시 중국에 비해 기술 우위를 앞세우고 있지만 전력 규모에서 열세이기 때문에 몸집을 키우고 있는 중국 해군과 대결을 벌이면 불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샘 탱그레디 교수는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냉전에 이르는 역사상 28번의 대표적 해상 전쟁을 분석해보면 3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항상 양적으로 큰 규모의 함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분석 대상에는 1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 아편전쟁, 임진왜란, 영불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 등 동서고금을 막론한 해전 전반이 포함되는데요. 탱그레디 교수는 미중 해상 갈등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우위를 차지한 소규모 함대가 승리한 3번의 해전은 안심되는 일은 아니다. 대부분 전쟁에서 수적으로 우위인 쪽이 승리했고 수적으로 비슷한 경우 전략 혹은 지도력이 우세한 쪽이 이겼다고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가의 장거리 정밀 무기 배치는 상대적인 비축분 축소를 동반한다. 상대 함대가 대규모일수록 이 같은 비축분은 빨리 소진되며 이는 대규모 병력을 앞세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서 명확히 확인됐다. 태평양에서 중국과의 전쟁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미 해군이 중국 앞마당에서 대규모 중국군과 치르는 형태일 수 있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미국은 2022년 공개한 국방전략서 NDS에서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국가안보 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상정하면서 2045년까지 해군 함정을 350척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중국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의회 예상국은 목표 달성 전에 노후 함정 퇴역으로 미군 함대가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델토로 미 해군 장관은 대놓고 미국의 조선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중국은 조선소가 13곳이고 어떤 조선소는 미국의 모든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크다. 그것은 진짜 큰 위협이다. 라고 말입니다. 미국 국방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조선소가 7곳입니다. 중국의 13곳에 비하면 절반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미국 조선소에서 일하는 숙련 노동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델토로 장관은 실업률이 4% 미만이면 식당 노동자든 조선소 노동자든 인력을 구하기 정말 어렵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중국은 공산국가이고 준수해야 할 규정이 없어서 배 만드는데 노예 노동을 이용한다. 라고 미국 조선소의 경쟁력 없음을 맹공격했습니다. 중국이 노예 노동을 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막대한 노동력을 동원해 함정을 뚝딱뚝딱 너무 빨리 만들어낸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지난 2022년 8월 중국 웨이보에 올라온 사진 한 장에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랴오닝성 다렌조선소에 촬영된 이 사진에는 무려 5척의 52DL형 구축함이 거의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붕어빵도 아니고 어떻게 8,000톤에 육박하는 구축함 5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문제는 8,000톤급 구축함은 이렇게 빨리 건조될 수 없고 이렇게 빨리 빵 찍어내듯 만들어내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배는 물론 기계이지만 배를 생산하다 대신 배를 건조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배를 만드는 일은 건물을 짓는 것처럼 기초 공사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가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기계 등 공산품을 제작 기간을 절약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고효율이라고 칭찬받지만 배를 건조하는 일은 반드시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의해 차근차근 최소 시간을 준수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중국 산둥함은 불과 38개월 만에 건조되어 3년 남짓한 시간에 대형 항공모함을 건조했다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산둥함의 바탕이 된 러시아 항공모함이 5,060개월,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60개월에 걸쳐 건조된 것과 비교하면 산둥함의 38개월은 빨라도 너무 빠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빠르게 만들다 보니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38개월 만에 항공모함을 만들어냈으면 훈장을 받아도 부족한 책임자 순보 총경리는 훈장은커녕 국가감찰위원회에 체포되어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발단은 시진핑 주석의 산둥함 시운전 참관이 무산되면서부터였습니다. 시진핑은 산둥함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고 시운전에 참관하려고 했으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제 날짜에 시운전을 하지 못했고
이를 세계에 자랑하려던 계획이 어그러지자 시 주석이 산둥함의 결함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조사 결과 산둥함은 건조 과정에서 막대한 부실이 있었고 그래서 결함투성이라는 점이 발견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산둥함뿐 아니라 이후에 건조된 푸젠함 역시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중요한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채 항공모함과 함정을 빨리 생산하느라 부실하게 찍어내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해군 함정 수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에게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 해군 장관 카를로스 멜토로는 올해 22일 한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조선업계의 생산 능력 감소는 항공모함 잠수함 건조를 포함한 주요 무기 프로그램을 지연시키고 초과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통해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고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 동맹국들에게 손을 내밀어서라도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고 함모 생산 능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중국에 계속 밀릴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델토로 장관은 미 해군과의 계약에서 납기와 비용을 지키지 못하는 미국 업체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 해군이 미국 업체를 드러내놓고 비판할 정도로 미국의 조선업은 사실상 경쟁력을 잃은 지도 오래이고 자국의 물량을 납기일 내에 맞추는 것도 불가능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다시 한국 조선소들에게 왔습니다. 지난 28일 미 해군 및 해병대를 관할하는 고위 장성이 HD현대중공업의 울산조선소, 하나오션의 거제 사업장을 방문해 생산시설과 특수선 사업부 등을 돌아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해군성 장관이 한국의 주요 조선소를 방문해 한국의 함정 건조 기술을 확인하고 간 것은 이례적인 일로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방문으로 한국 기업의 미 해군 MRO 시장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고위 장성은 카를로스 델토로 해군성 장관이었습니다. 델토로 장관은 울산 조선소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정조대왕함과 신형 호위함 충남함 등을, 하나오션의 거제 사업장에서는 최신의 잠수함 장보고3 배치를 확인하고 갔다고 하는데요. 울산 조선소에서는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직접 나와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성 장관에게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야드와 건조 중인 함정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델토로 장관은 특히 한국 조선소의 함정 유지 보수 정비 MRO 역량을 확인하고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멜토로 장관의 한국 방문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전망으로만 흘러나오던 미군의 함정 유지 보수 사업 동맹국 위탁 사업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 내에서만 함정 유지, 보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이제 더 이상 해군의 함정 현대화는 물론 운용 중인 전력을 유지, 보수하는 것도 힘에 붙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선박 생산 능력의 약 50%를 점유한 중국은 보유하고 있는 전투함의 규모를 현재 약 370척에서 2030년 440척까지 공격적으로 늘릴 계획인 반면 선박 생산 능력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국은 2030년이 되어도 현재 290여 척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급해진 미국은 한국 등 조선 산업이 발달한 주요 동맹국을 활용해 자국 내 조선소를 현대화하고 전투함의 단기 MRO 업무, 즉 유지, 보수 업무를 한국 조선소에 맡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 해군의 정책 변화에 한국은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미군은 세계 방산 시장의 최대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의 태평양 함대만 약 200척의 함선을 보유 중입니다. 미군의 MRO 사업을 따내기 위한 정지 작업으로 HD현대중공업은 이미 지난해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자격인 MSRA를 신청했고 올 초에는 조선소 현장 실사까지 마쳤습니다. 하나오션도 가장 먼저 MRO 전담 조직을 만들어 운영에 들어갔고 해외 기술 이전 및 근접 지원센터 등 MRO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이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사업을 따낸다면 한국 조선소들에게는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의 고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